흔히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 뭐뭐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까마귀나 앵무새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70kg 정도 되잖아요. 누가 더 똑똑할까? 비교해보면 이제 뇌 갖고 한 몇 kg. 근데 메추라기를 갖다가 70kg으로 확대시켜보면 메추라기의 뇌가 늑대의 뇌보다 커요. 그러니까 훨씬 똑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무식하다, 멍청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의 새들은 정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의 책과 사람 김재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들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침반 하나 없이 어떻게 먼 여행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탑을 청해 듣기로 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이정모 관장 오늘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흔히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 뭐뭐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새가 그런 불명예를 떠안았을까요? 굳이 새 뭐뭐뭐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새 대가리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새 대가리라는 표현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영어도 멍청하다 머리로 뜻을 해가지고 에그헤드예요. 에그헤드, 새알 머리. 독일어는 아이어 코프 똑같아요. 알 머리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해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럴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까마귀나 앵무새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다 기억합니다. 아픈 거. 근데도 왜 하냐? 배고파서. 버드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새의 머리에 관해서 두뇌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책의 부제가 재밌습니다. 부제가 새 대가리 물음표 한 다음에 천만의 느낌표 조류의 지능에 대한 과학적 탐험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정말로 저는 많은 논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새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알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70kg 정도 되잖아요. 근데 회색 늑대도 70kg쯤 돼요. 누가 더 똑똑할까? 비교해보면 이제 뇌 갖고 합니다. 몇 kg. 사람은 똑같은 크기인데 한 1.4kg 되고 늑대는 그거 훨씬 적은 뭐 200g 정도 돼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메추라기랑 까마귀는 또 어떨까? 근데 메추라기를 갖다가 70kg으로 확대시켜보면 메추라기의 뇌가 늑대의 뇌보다 커요. 그 다음에 뭐 깔레도니아 까마귀의 뇌는 심지어 사람보다도 큽니다. 그러니까 훨씬 똑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무식하다, 멍청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라집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죠. 버드 브레인 책도 좋은 책인데 그건 정말로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논문을 읽어본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책이에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새가 멍청하지 않다는 걸 알겠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실험들을 갖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새가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앞에 보이는 책이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가 저 처음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과학자가 과학자의 문법으로 쓰여졌는데 문장은 시민의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가 멍청하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교수님이 시키지 않는데도 학부 때부터 새의 언어를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대학원을 가게 되고 나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류학자로 성장을 합니다. 자기의 성장사를 쭉 보여줘요. 자기의 성장사와 새의 언어학의 발전사가 쭉 패러럴하게 평행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한 젊은 과학자의 성장사와 새의 언어학의 발달사를 나란히 볼 수 있는 책이죠. 전 이 책을 무척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박새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박새의 언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셨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박새가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한 15년간 18년 넘게 박새의 울음만 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선 새들이 어떻게 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새도 불러오기도 하고 사실 언어도 다른 거예요. 뜻도 다르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인간처럼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새 언어? 그러면 사람들이 새가 정말 인간처럼 말한다고? 라고 얘기한다면 거의 비슷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박새 언어 소통을 연구하다 보면 새끼가 부모의 언어를 듣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새끼의 반응을 듣고 같은 무리들 가운데도 경청하는 습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정작 자녀들이 부모의 언어를 잘 안 듣는 시대가 돼버려서 우리가 점점 경청이라는 습관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우린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죠. 많이 듣는데 뭘 듣느냐? 내가 원하는 것, 익숙한 것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에 따라 나오는 채널,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생각만 듣고 있죠. 그런데 이 새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잘 듣습니다. 자기에게 들고 심지어 자기와 상관은 없는 새들의 이야기도 막 듣잖아요. 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도 이 박새만큼 경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곳에 사는 사람, 나와 생각이 정반대인 사람들, 다른 세대, 다른
다른 지역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박새들은 경청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랑 다른 것들은 다 빼내고 내 생각, 아니면 나랑 아주 친한 친구, 나랑 동지, 나랑 뭐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스펙트럼이 좁아져 있죠. 혹시 이것 때문에 나의 생존력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반성을 해야 된다. 아니 저 박사도 이렇게 다 듣는데 왜 난 그걸 하지 못하지? 혹시 내가 이 새들보다 더 생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이 저자가 연구한 박새 언어들은 협력과 상생의 언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언어를 상처를 주는 도구로도 사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새들은 재밌는 게요. 욕하는 언어가 없어요. 야 꺼져 이런 거 없어요. 그 이리 와. 저 조심해. 조심해도 야 이건 뱀이야. 이건 매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말할 때도 야 여기 뭐가 있으니까 같이 와서 먹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 딸 아니면 이거 와서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조심해. 이거 위험하니까 너 하지 마. 누구에게도 친근하게 얘기해주지 않죠. 우리 아파트 단지에 누가 담배 피고 있어 꼬마애가 아는 애면 가서 내가 네 아빠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좀 이거는 어떻게 해지 않겠니? 라고 말을 제가 20년 전에 했거든요.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나도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박새만도 이 못한 놈 같으니라고. 실제로 이 책의 앞부분에 노래하는 새가 있고 말하는 새가 있다라고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 접근도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들도 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이제 박새 같은 경우는 울었을 때 야 여기 먹이가 있어 라고 막 불러내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재미있잖아요. 먹이가 있고 와 그다음에 또 어떻게 지지지 하면 야 여긴 뱀이 있어. 뱀이 있으니까 피해 그런 거고 어떻게 또 다르게 울면 야 이건 숲으로 숨어. 왜? 그 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새의 울음소리에 따라서 새가 바닥을 보기도 하고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위험해 정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누가 오고 있어. 어떻게 해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단어가 뱀을 뜻하는지 아닌지를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줘요. 그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 좀 대단한 게 그 소리를 다 듣고서 자기가 구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새 소리가 비슷비슷하게 들려요. 뭔지도 모를 것 같아. 근데 그걸 새가 다 똑같을까 다 녹음을 하고 수없이 듣고 그때마다 이 행태를 반응을 본 거예요. 그걸 찾아서 가서 그걸 녹음하고 새집 만들어주고 또 새끼 부화시키고 저는 학사, 석사, 박사 다른 동물일 줄 알았는데 내내 박새만 연구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먹이를 보고 얘들아 모여 여기 먹이가 있어 자기 혼자 독점하지 않고 무리와 함께 그 먹이를 공유하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종류의 새들도 알아듣게끔 소리를 내는 모양. 그러니까요. 이게 대단한 게 다른 종류의 박새, 쇠박새 이것들 다 불러와요. 새들이 쫙 모였잖아. 자기 혼자 먹으면 되잖아. 근데 왜 다 같이 불러 모였을까? 자기 혼자 먹을 때는 1분에 70번 이상 하늘을 봅니다. 70번, 100번을 보는데 여러 새들이 같이 있잖아요. 1분에 40번, 50번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덜 경계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은 항상 포식자의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다른 새들이 모였으면 하늘을 공동으로 경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새의 언어를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기적인 유전자가 비슷한 거죠. 이기적인 유전자가 뭐예요? 나의 유전자를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타적이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평판이 좋아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에게 최대한 애정을 베풀고 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먹이를 쪄서 하늘을 보는 행동이 일종의 경계 행동이었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여기 먹이가 있어 위험해 그다음에 모여 도망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른 언어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새들마다 모여 먹이가 있어 모여도요 새들이 다 달라요. 다른 식으로 울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울고 쟤는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새뿐만 아니라 다른 새의 말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건 먹이가 있다는 뜻이구나. 저기 가야겠어 하고. 사실 저는 가끔 새소리 들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책 뒤에 QR코드로 그 박새 언어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묘하게 다르던데요. 그러니까요. 박새가 유난히 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분명하고 실제로 박새의 제스처 연구가 나오잖아요. 새끼에게 모이를 주기 위해 아빠 새와 엄마 새가 같이 왔을 때 엄마 새가 날개 한번 파닥 하면 네가 먼저 해 라는 뜻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러잖아요. After you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도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특히 소리라고 하는 소통 방식은 유리한 게 글이나 이런 것들은 눈빛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몸짓도 마찬가지고. 근데 소리는 내 눈에 앞에 있지 않아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소리는 아주 중요한 소통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래나 다른 동물들도 적어도 소리로 쓰는 소통 방식은 많이들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각새가 어미새가 제스처로 아빠 새에게 네가 먼저 둥지에 들어가서 모이를 주고 와 하는 이유가 모이를 주고 나면 바로 똥을 싼다면서요. 네. 새끼 새는. 그럼 그 똥을 버려야 된다면서요. 되게 새가 웃겨요. 딱 주잖아요. 먹자마자 엉덩이 탁 돌립니다. 바로 돌리고서 머리를 푹 숙여요. 고개를. 그 엉덩이 탁 들잖아요. 그건 하얀 덩어리가 뿔룩 나와요. 이제 그걸 갖다 멀리 버려야 돼요. 왜냐면 거기 있으면 오염되잖아요. 또 가까이 있으면 다른 동물이 알아요. 아, 저기 새가 있구나 해서 그걸 이제 멀리 갖다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위생관념과 보호. 다른 아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멀리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때 나름대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떠날 때는 같이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오면 같이 갈 때 누군가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날개짓도 하고 한 번에 쫙 가지 않거든요. 쭉 나갔다 돌아오고 대형을 이루죠. 아, 이 대형이 충분히 이렇구나 했을 때 같이 떠나죠. 왜냐하면 좀 멀리 갈 때는 V자를 갖추잖아요. 거기 와류가 생겨서 좀 더 뒤에 가면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항상 제일 앞이 우두머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두머리가 혼자 그걸 다 하겠어요. 위치를 중간중간에 바꾸죠. 왜 사이클 선수들이 앞뒤로 좀 바꿔가면서 체력 안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서로 간에 신호를 주겠죠. 아, 이제 너가 앞에 와. 내가 뒤에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펭귄들도 보면 황제 펭귄이 그 추울 때 쫙 모여 있잖아요. 조금씩 움직이면서 가운데 들어있다가 바깥에 있다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펭귄 연구 잘 안 돼서 그냥 꾹꾹꾹꾹 하면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생각하지만 이 책 보면서 혹시 펭귄들도 말하지 않을까? 원래 내 차례가 조금 더 있단데 지금 알이 너무나 위험해. 그래서 잠깐 빨리 먼저 갈 수도 있지 않겠어? 누군가 조금씩 더 앞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동물들은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를 예측해서 무리들끼리 움직이고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싶기도 해요. 그건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새들은 지진을 또 미리 예측한다. 그건 전혀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려면 어떻게 해요?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관찰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인으로 하는 건데 그걸 우리 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새들이 많이 줄어들었네 이런 거죠. 여기 왜 새들이 줄어들었을까? 아, 여기는 이들이 먹을 게 없어. 아니면 얘들이 살 곳이 없는 거야. 기후가 바뀌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새들의 우리 주변에서의 행동, 들리는 소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어린 시절에 비해서 새가 현격하게 줄었어요. 뭐 일단 도시에는 비둘기밖에 못 보겠고 뭐 지역으로 내려가도 새 구경을 예전처럼 못 하겠던데요. 네, 실제로 많이 줄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새들이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여름에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쫙 달려요. 고속도로 앞에 어떻게 됩니까? 유리 있잖아요. 그 벌레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었어요. 요즘 여름에 아무리 달려도 헤드라이트 반짝반짝 되는 데랑 앞에 유리에 벌레들 없어요. 그만큼 벌레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벌레가 줄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레를 잡아먹는 새도 줄었겠죠. 당연히 새들이 줄어서 새가 줄어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새는 벌레들도 잡아먹어주게 되고 또 씨앗을 옮겨주는 새들도 있죠. 그만큼 결국 우리의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의 식량하고도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곤충이 줄어들니까 아, 우리는 식량이 줄어들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곤충뿐만 아니라 곤충을 먹는 새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벌레 없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요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제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들이 줄어드는 게 이제 세계적인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철새들이 유독 우리나라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새가 엄청나게 많이 줄고 있기는 해요.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1970년 이후 미국에서만 새의 29%가 줄어들었대요. 개체수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새가 약 1만 400종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 15% 정도의 종이 1,500종 정도 되겠죠. 그게 지금 멸종 위기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새가 우리나라를 좋아해. 그게 우리나라가 뭐 특별하게 생태를 잘 조성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우리나라 와야 돼요. 왜냐면 철새들이 가는 딱 중간쯤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 갯벌이 좋은 거예요. 갯벌에 먹을 게 많아요. 특히 도요새 종류들 있잖아요. 여기 다 와서 여기서 쉬어야 돼요. 저기 시베리아, 저 북중국에서 남쪽 갈 때 끝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중간에 쉬어서 먹고 에너지를 얻은 데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쉬고 갑니다. 중간 기착지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중간 기착지를 꽤 많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새가 온 게 아니라 새가 우리나라를 선택해 줬다. 선택해 준 거 고맙고 거기에 맞춰 부응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 있게 이걸 좀 지켜내야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못 해버리면 옛날처럼 다 밀어버리고 했으면요.
되면요, 결국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지나가는 그 모든 새들도 있을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리해서 비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새들의 개체수가 줄어들. 지치게 되고 그런 번식도 조금 하게 되고, 그러니까 흑두루미 같은 거가 주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번식을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순천에 우르르 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대해줍니다. 철원도 그렇고 그 쌀 있잖아요. 쌀을 팍 풀어놓고 먹어라.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 정말로 잘 보존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네스코 무슨 구역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노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선택해준 다음에 우리는 많이 잃어버린 다음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연을 어느 정도는 잘 지키고 있다,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다음에 늦었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보 1호 뭔지 아시죠? 남대문? 남대문, 보물 1호, 동대문. 그 천연기념물 1호는 뭘까요? 알았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천연기념물 1호는 저기 대구의 어떤 마을에 있는 측백나무 숲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그래? 호랑이 아니었어? 이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호랑이야지. 근데 놀랍게도요, 호랑이는 천연기념물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 왜 호랑이가 천연기념물이 아닐까요? 한 마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천연기념물이 뭐냐면 있는 거예요. 있어야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는데 한 마리도 없으니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린 늦은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포식자가 뭐냐? 수달, 담비예요. 아니 전 세계 고라니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멸종 위기종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가지고 유해 조수라고 막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포식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라니가 많으니까 한편으로 야 우리는 잘하고 있어 하기도 하지만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 뜨는 거죠. 생태계가 생태가 깨졌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농부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다 적정하게 생명망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구성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새와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갑자기 제주도를 놀러 갔어요. 오름을 올라갔다가 새소리를 들은 거예요. 새소리 정말 좋다. 매일 이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고 이제 서울로 왔죠. 다음날 새벽까지 출근을 하면서 여의도 공원에 진입하는 순간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새소리를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들어보면 들립니다. 정말 많아요. 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 보면요, 직박꿀이 정말로 많고요, 박수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터에 독일에 갔을 때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오늘도 새소리에 들으면서 잠을 깼습니다. 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아버지, 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 이 책 보면 좋았던 게 뭐냐면 새는 혼잣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혼잣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이 하는데 새는 혼잣말을 하지 않고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얘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혼잣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건 이 책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협력과 상생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고 경고하고 부탁이고 때로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말 자체가 이타적인 행동인 거죠. 근데 우리 나의 말이 정말 이타적인가? 남들에게 좋은 건가? 정말 저는 말 갖고 딸에게 상처 주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건 또 금방 알아야 돼. 딸을 아내는 금방 반응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반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관장할 때 우리 직원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내가 이 책 보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 저자가 박새의 언어를 꼼꼼하게 촘촘하게 연구했지만 저자도 모르는 박새의 언어가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많이 있고요. 노래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새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새의 노래도 시대를 따라가요. 어떤 새는 보통 3음절 노래가 유행이었는데 어느 날 2음절 한 친구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새들이 2음절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쭉쭉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십 년 지나니까 다 2음절밖에 안 남아서 왜 그랬을까? 누군가 2음절로 하는 친구가 되게 멋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남편이 보기에 2음절 노래 멋있네 하다 보니까 저게 멋있어 다 따라하게 됐던 거죠. 남의 말을 배운 겁니다. 이 저자가 세계 학회에서 발표하고 나서 핀란드 학자가 일본 박새 소리를 핀란드 박새도 알아들을까 해서 실험을 하잖아요. 일본 박새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데 핀란드 박새들도 동일한 행동으로 반응하는 걸 보고 박새의 언어는 또 어느 정도 세계 공통어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제가 문화잖아요. 떨어져 있는 문화가 어떻게 통하지? 만약 같이 있었으면 배울 텐데 전혀 다른 데인데도 같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도대체 그것들은 어디까지 있는 건가? 유전자에 어디까지 각인되어 있는 건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하고 좀 더 많이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돌아가신 윤무부 박사님께서 새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전 국민에게 알렸잖아요. 정말 큰 일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그 이후로 탐조 여행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대중에게도 좀 확산이 되면 우리가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얘는 그 탐조라는 것을 여러 명이 가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멀리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새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려면 사실은 혼자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평생 혼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항상 그 숙박비가 문제였잖아요. 학생 때 밥값 싸게 해줘도 고맙다. 게다가 남은 반찬이 하나도 없어서 쌀만 먹고 밥만 먹고 한 달을 버틴 적도 있다 하시고 하니까 동물 행동 생태학자들의 노고를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 사실은 되게 지루한 연구예요. 이 지루한 얘기가 20년의 얘기가 책 한 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너무나 스토리를 잘 짜시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자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 이야기와 조류 언어학의 발전 이야기를 한 개의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했지. 이런 스토리텔링 능력은 어디서 생겼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대중의 언어로 쓰셨기 때문에 문과생들도 아주 쉽게 이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이 책의 추천사를 쓰기도 하셨는데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 책은 새 소리에 관한 얘기잖아요. 결국 뭐냐? 나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반성해보면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건가? 내가 다 과연 사람들에게 나의 자리를 초청하는가? 옆에 사람의 생존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가 협력의 언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나의 성질을 풀어내는 언어를 하고 있는지 반성하면 좋겠다. 딱 이러면서 나의 반성을 통해서 새들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린 개, 고양이 많이 사랑하잖아요. 나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독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되게 자연 친화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 자연 친화적일까 봤더니 개랑 고양이랑 너무 많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개랑 고양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일단 그냥 개였어요. 근데 이게 다양한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불러주니까 더 사랑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자연 되게 친화적으로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까지 한번 넘어가 보면 소리 들어가면서 가면 어떨까? 제가 이제 딸이 한번 아플 때 대신 개 산책을 시켜봤어요. 진돗개 있는데 이거 못했어 얘네가. 막 새만 보면 달려가고 그러는데 얘도 어느 날 보니까 맨날 갈 때면 거기 새가 있잖아요. 달려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부터는 그 앞에 가서 딱 엎드려서 새의 소리를 듣더라고요. 궁금했어요. 얘를 좀 친해지고 나니까 쟤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제 소리를 듣는 건가 하고요. 재밌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네, 오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박새 협력과 상생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새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에게도 뭔가 배울 수 있다는 것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새들이 우리 곁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